자, 2부 설교하겠습니다. 2부 설교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말대로 될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살이 떨릴 겁니다. 살이 떨리셔야 됩니다. 제가 교환도 드릴게요.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자, 먼저 오늘 여러분 기업 상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삼성과 현대가 차지하는 그 비중, 그리고 어떻게 삼성이 무너지고 있는지, 현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드릴 거고, 나아가서 한중 FTA가 비준이 됐고 동의가 됐고 시작이 될 텐데, 정부에서 말하는 한중 FTA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정부는 한중 FTA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넓어져가지고 중국이 많은 물건을 팔아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오히려 한중 FTA가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솔직히 경제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파탄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사 질 거예요? 한중 FTA 때문에 농사 못 쳐요. 한중 FTA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중국의 귤이 10원이에요. 10원. 10원. 하나에 10원. 그게 들어와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현재 기업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재 기업 상황.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2013년 기준인데요. 코스피 상장 기업이 1707개였습니다. 이 중에 겨우 이자만 내는 기업, 이자만 겨우 내는 기업,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자도 낼 수 없는 그런 기업들, 그게 좀비 기업입니다. 이자도 낼 수 없는 기업들. 아이들 왜 그러죠? 아이들 저 안에서 놀게.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38%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만 겨우 내는 기업은요 60%였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에서 3% 정도만 뛴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2% 정도, 한 2% 정도만 뛰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1.25인가요? 아마 그럴 건데, 굉장히 낮은데,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의 금리가 1%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의 기준금리가 한 3%, 4%도만 되면, 그 정도 우습게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코스피 상장 기업의 98%가 좀비 기업을 나요. 앞으로 2, 3%만 뛰면 기준금리가 98%가 좀비 기업입니다. 여기에 장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그런 시장들까지 다 합치면 그들은 코스피 상장 기업의 98%가 좀비 기업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지금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2, 3%만 뛰면 98%가 좀비 기업입니다. 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연결 부채라고 해가지고 각 계열사 그냥 쉽게 그냥 부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보세요. 현대, 동부, 한진 부채 비율이 80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부채가 여러분 가정이 예를 들어 부채가 800%가 넘었어요. 내가 지금 자산은 1000만 원인데 부채만 1억씩 돼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현대가 어떤 겁니까? 동부가 어떤 겁니까? 함지진 어떤 겁니까? 그 외에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200%를 넘은 기업이요. 보세요. 한국GM, 금호아시아나, 한국가스공사, 한솔, 부영, 이랜드, 대우조선해양, 한화, 한진중공업, 효성, 대우건설, 대성아디질로, 두산동구, 코오롱, 한라, LS, 전력공사, 대림 다 내놓으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부채가 200%를 넘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 얘네들 이런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지금 골물대로 골마 있습니다. 골물대로. 이처럼 위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취해왔고요. 아직도 국내 GDP,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그 수입, 그 총량, 이게 벌어들이는 그 총량, 그 GDP라고 하는데 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커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주로 어디에 수출을 해서 그동안 먹고 살았냐?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 주요국별 수출 추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자, 다시요.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했고 지금도 한국 GDP의 절대 다수를 수출이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다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어떤 형식적으로는 먹고 사느냐? 바로 이 중국에서 수출해서 먹고 삽니다. 따라서 미국보다도 지금 뭐 미국이 경제가 많이 거짓말이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도 쌩쇼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라고 해도요. 우리나라랑 크게 많은 영향은 이제는 미치지 못해요. 중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속된 말로 죽을 쓰면 미국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중국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 경제권. 이렇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넛크래킹 현상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데 그리고 그동안 이 어떤 그 중간 상품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뭘 수출했냐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 완제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납품했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막 활성화하면서 막 10몇 프로 막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끌어서 그동안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중국이 기술력이 무섭게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 2, 3년 안에 우리와 품질이 똑같은 중간재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국 수출 의존도가 엄청 높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높은데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 뭔가를 수출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출이 멈추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지금 그래서 제가 김전사 수출 대기업 먹여 살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환율 높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어쨌든 이게 기형적이든 뭐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심하고 그걸로 지금까지 뭐 낙수효과가 거짓말이든 쇼건 그런 거 상관없이 한국 경제 발전에 한국 경제 성장에 주로 수출이 이뤘는데 그 수출이 중국인데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3년에
코스피 상장사의 30%가 좀비 기업이었고 그 중에 60%는 겨우 이자만 내면서 연명해 가는 준 좀비 기업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수도 안 되고 뭐 건설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자영업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수출마저 이제 멈춰버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 요는 그겁니다. 수출 대기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기업들의 부채도 엄청 높고요.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쫓아오는지요.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LG전자 사장인 조성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브랜드 신뢰도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를 95% 이상 따라왔다고 봐야 한다. 여러분 LG전자 사장이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95% 따라왔어요. 전문가들은 이제 2년, 3년 남았대요.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차이가 2년, 3년 있으면 우리랑 똑같아진대요. 거듭반복하지만 돈은 훨씬 싸요. 가격. 브랜드는 똑같은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권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앞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게요. 우리 권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근데 그 둘의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은 90만 원이에요. 가격이. 권 집사님은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권 집사님께 안 팔려요. 브랜드가 좀 낮아서 가치가. 근데 2, 3년 후에 권 집사님이 만드는 스마트폰과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브랜드 가치가 똑같아진다. 근데 가격은 3분의 1 토막나. 누구 거 사겠어요? 저는 권 집사님 거 삽니다. 제가 총 맞았습니까? 삼성전자 거 사게? 90만 원 주고? 저만 그래? 다 총 맞은 거 아니죠? 그렇게 된다는 게요. 이제 총 맞은 사람만 한국 제품을 쓴다는 거예요. 총 맞은 사람만. 전 세계에서. 다 중국 거 쓴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한중 FTA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조금 이따. 예를 들면 한중 FTA를 왜 열어서 왜 정부가 자화자찬하냐?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있는 이 제품들을 중국 시장에 다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소리지. 오히려 제품 브랜드가 다 따라오고 기술력이 따라오고 금액은 엄청 다운된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을 다 휩쓸 겁니다. 이제 쑥대밭 될 겁니다. 한국 시장에 쑥대밭 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합리적인. 자, 그리고 중국이 이미 우리를 따라왔고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통계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국의 수입 감소 추이거든요. 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세요. 네, 추세 보세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중국이 수입을 멈추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중국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꾸고 내수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중국은요, 중간재 생산을 그 중국 정부에 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왔던 그 중간재들, 부품재들, 그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 수입 안 해요, 이제. 한국 거 수입 안 해요.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더 싼데. 기술력도 비슷하고. 그 결과,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그 비중이 64.4%였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52.1%로 감소했고요. 지금은 지난해 2014년에는 49.8%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 중간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 비중이 70%가 넘어요. 여전히. 근데 중국은 수입을 안 해요, 이제. 우리 거. 여러분이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여기에 2, 3%의 금리만 떼면 98%. 여러분, 코스피 상장자 98%가 좀비 기업이 된다는 것은요, 한국 기업의 98%가 좀비 기업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의 98%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애누리 없이 98%가 좀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2, 3%가 뛰면 여러분 원리금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늘어나잖아요. 빚진 사람들. 이자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영업 이제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자영업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먹을 걸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못 받는데 구조조정 당하는데 돈이 어디서 뭘 사 먹어. 닭을 돈이 있어야 사 먹지. 이제 커피 카페베네 못 가요. 옆에 카페베네 있잖아 우리. 거기 못 가요. 자판기 150원짜리 커피 마셔야 돼요 이제. 그것도 감지덕지지 이제. 제가 여러분 저는 제목을요 사기 안 쳐요. 제목으로 사기 안 쳐요 저는 기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목으로 낚시해 본 적 없어요. 저는 항상 이유가 있는 제목만 달아요. 온다. 처참한 환란이 온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심각하다. 자, 이게 현재 국내 기업 현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삼성과 현대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왜 봐야 되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게 우리가 맹추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역시 위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저, 그러니까 일본 돈값이 싸졌거든요. 일본 돈값이 싸진다는 것은 일본이 생산하는 그 제품의 단가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일본 돈값이 싸진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일본이 수출 증가율 보세요. 환율 높아지는 거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제품이 싸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 수출 대기업들에 국한된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랑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국의 맹추격과 일본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이 겹치거든요. 자동차도 겹치고 전자제품도 겹치고 많이 접혀요. 근데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낮은 이 단가로 상품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버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한국 경제가 좀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기업의 실체는 이렇게 좀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삼성과 현대를 봐야 됩니다. 왜 삼성과 현대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한국 경제의 3분의 1의 규모를 차지합니다. 이 두 기업의 지배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국내 기업 순이익의 35%를 점유하고 있고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한국 경제 GDP의 3분의 1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까 코스피나 이런 전체 시가총액의 37%, 약 40%를 이 두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이 삼성과 현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정부가 애를 썼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은요, 계열사가 27개밖에 안 됩니다. 삼성이 몇 개더라? 안 가져왔나? 그런데 27개밖에 안 되는데 이 현대차 그룹과 삼성 그룹이 계열사가 27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코스피 상장사는 아까 1700여 개가 넘거든요. 근데 27개밖에 안 되는 이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편향적인 사랑을 부어줬고
그리고 이들이 어쨌든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이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줘서 이들이 커지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1인인데,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들이 주저앉으면 한국 경제의 3분의 1이 주저앉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을 봐야 돼요. 이들이 지금 어떤 현상인가? 이들이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가? 삼성이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가? 현대차가 계속 일어날 것인가? 답은요, 노예요.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자, 이 세부적인 분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더 보시고요. 그림이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국내 총생산, 그리고 시가총액, 법인세, 이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2014년 기준이요. 2014년 기준. 삼성그룹이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 누가 주축이 돼서 삼성그룹을 먹여 살리는지를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삼성이요. 2014년 기준. 전체 계열사가 19개 계열사입니다. 그 19개 계열사에서 이 삼성그룹이 뽑아낸 부가가치가 68조인데요. 그 중에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4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19개 계열사가 있지만, 뭐 삼성생명도 있고, 뭐 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뭐 제일모직도 있고, 뭐 삼성 에버랜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냥 딱 빼면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 미미하고요. 68조 중에 삼성전자가 45조를 뗍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거다,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8개 계열사 중에 그 부가가치, 뽑아낸 부가가치가 37조인데, 그 중에 현대 기아차가 24조.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현대 기아차, 그게, 현대차, 이게 그 현대차 그룹의 핵심이다,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보면 되냐? 삼성전자가 지금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삼성전자의 미래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또는 현대차의 미래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 두 개만 확인하면 삼성그룹이 무너질 수 있는가, 계속 갈 수 있는가, 현대그룹이 무너질 수 있는가, 계속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봅시다.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그 사업 영역이 4개 영역으로, 주력 업종이 4개 영역입니다. 첫째, 반도체고요. 뭐, D램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편하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가 IM 분야인데요. IM. 역시 뭐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전제품. 뭐 텔레비, 뭐 각종 이렇게 청소기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가전제품. 그리고 네 번째가 디스플레이. LCD 뭐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그동안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효자 상품이 뭐였죠? 네, 단열 스마트폰입니다. 단열 스마트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절대 다수액을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죠? 샤오미, 중국 제품 샤오미. 여러분 옥션이나 G마켓 가셔가지고요, 스마트폰 쳐가지고 그 주변 기기를 보세요. 모두 다 샤오미가 휩쓸었습니다. 주변 기기, 스마트폰 주변 기기.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도요, 삼성전자가 샤오미에게 휴대폰 이 안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치이고 있나요? 스마트폰이 여기에만 밀리고 있나요? 애플에게도 아이폰에 당연히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거. 지금 삼성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4개 영역 중에 이미 가전제품이나 이런 디스플레이, 여러분 중국의 LCD 디스플레이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습니다. 엄청나게 공급광이 됐어요. 삼성이 못 팔아먹습니다, 이제. 막 저가로 막
막 세계시장에 풀어버리니까 중국이 답이 없어요. 디스플레이 답이 없어요. 반도체도 기술력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반도체도. 유일하게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게 물론 반도체로 이번에 영업이익이 좀 나긴 했는데 조금만 보면 거의 기술력이 비슷해져가지고요. 이제 반도체도 큰 매력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선방하던 것이 이 스마트폰 사업 영역이었는데 이 사업 영역마저 중국에 치이고 그리고 애플에 밀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프트웨어는요. 구글, 애플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기를 어떻게 구동시켜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이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는 구글과 애플에 밀리고요. 하드웨어 이런 기계 만드는 거 있죠. 이걸 하드웨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중국에게 따라잡혔어요. 거의 따라잡혔어요. 삼성이 고안에 껴가지고요. 옴짝달짝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일이죠. 그래서 삼성이 신세대 성장 먹거리로 뭘 택한 거예요? 예, 베리칩을 택한 거예요. 다시 강조해드릴게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삼성은 곧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4대 영역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이었다.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는 스마트폰이었는데 그 스마트폰마저 이제 소프트웨어는 구글과 애플에 치이고 하드웨어는 중국 제품에 치여서 오도가 또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삼성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삼성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로 원격 의료, 바로 베리칩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삼성은 반드시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이 베리칩 세상을 한국에서 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연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을 보니까 삼성이 원격 의료 외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삼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추적할 겁니다. 이제 추적할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삼성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참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오네. 삼성은요. 여러분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 신규 채용 규모거든요. 보세요. 파란색이요. 해외입니다. 2011년, 2013년 세 개만 갖고 왔는데 파란색이 해외에서 신규 채용한 인원이고요. 붉은색이 국내에서 채용한 신규 직원 채용입니다. 자, 보세요. 2011년도에 41,845명을 해외에서, 2012년도에 49,351명, 2013년도에는 69,031명을 해외에서, 국내는요, 도찐이 개찐입니다. 늘 5,000명 선, 신규 채용. 그리고 임직원 수도요, 2013년에 해외가 더 많습니다. 10만 1,973명. 임직원 수도. 그러니까 직원들도 해외에 엄청 많고, 임직원도 해외에 엄청 많고, 국내에는 조금 있고, 이런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국적이 대한민국인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어떤 오너로 있다고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하셔야 됩니까? 이미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은 이미 다국적 기업입니다. 뉴월드 오더기 지게 많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삼성이 정부가 계속 특혜를 줘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정부가 계속 특혜를 주고 원격 의료를 막 밀어주고 그래서 삼성이 다시 막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이게 국내 경제를 순환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규 채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해외 인력들을 투입해서 뭔가 거기서 뽑아 먹을 겁니다. 국내 한국 시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이 잘 된다고 한국이 잘 된다? 한국 경제가 잘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삼성만 잘 된 겁니다. 삼성만 잘 된 겁니다. 이미 우리랑은
이미 한국이랑은 삼성이라고는 그냥 빠이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게 지금 현재 삼성의 실체고 삼성의 본질인데요. 어쨌든 삼성은 아주 위기입니다. 아주 위기입니다. 지금 먹고 살 게 없다. 못 살 게 없다. 그런데 아까 삼성이 삼성과 현대가 한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있고 더군다나 그들이 다시 기사회생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경제,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냥 이건희 혼자 배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오늘은 한 200만 원짜리 밥 먹어버릴까? 그러기 사는 겁니다.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자, 다음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현대차가 논란이 많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사람들이 이 현대차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차들이 엄청 들어오면서 보세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급 대형 세단 판매량을 보시라고요. 수입차가 압도적으로 많죠. 자,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아우디 살래요? 소나타 살래요? 돈이 있으면 벤츠 타고 싶어요? 뭐야, 현대차 뭐가 있어? 그랜저 타고 싶어요? 제너시스 타고 싶어요? 벤츠 타고 싶어요? 제너시스 타고 싶어요? 우리들도 마인드가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고겨요. 내가 갖고 싶으면 사람도 갖고 싶고, 내가 누구 싶으면 다른 사람도 누구 싶은 거예요. 내가 외제차 타고 싶은데 현대차 안 타고, 다른 사람은 현대차 타고 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애국심이 투철해요? 네. 똑같아. 여러분이 외제차를 선호하듯이 이미 그렇게 현대차의 몰락은 예견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현대차도요, 국내 기업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보세요. 임직원들 신규 채용하는 거 보세요. 물론 삼성보다는 나아요. 삼성보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해외 채용이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울산 망해간다 그 편에서 현대차 공장을 중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지금 이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해서 어디 쓸 것 같아요? 어느 사람 쓸 것 같아요? 자, 한국 사람 일로 와서 일하세요 그럴까요? 현지인들 쓰는 거예요. 현지인들. 중국인들 쓰고 미국인들 쓰고 그들에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GDP도요. 거기가 발전되는 거예요. GDP가 무슨 개념이냐면 이걸 지금 그거 하지 맙시다. 그 나라 안에서 그 외국인이 그 나라의 안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해서 내는 부가가치도요. 그 나라의 GDP 합산이 돼요. 따라서 우리 현대차가 외국에 나와가지고 외국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요. 그 나라 GDP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DP 개념이 이게 맞지 않다니까요. 전혀 안 맞아요, GDP. 이거 잘못된 거예요. GDP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절대로 측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측정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이 있어요. 현대차의 위기, 내수 점유율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안 사요, 잘. 품질 논란 있어요. 품질 논란. 수입차 공세가 엄청나게 드세고요. 그리고 생산 기지를 해외로 또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와 현대차의 연동성이 많이 거의 이렇게 희미해져. 예. 더군다나 지금 엔저로, 아까 말씀드렸지, 똑같아요. 엔저로. 지금 도요타 자동차랑 현대차의 가격이 비슷비슷해져요. 잠깐이긴 했지만, 토요타가 현대차보다 가격이 쌌던 적도 있어요. 잠깐이긴 했지만. 그럼 도요타랑 현대차랑 가격이 비슷비슷하면 어떤 거 탈 거예요? 다 렉서스 타지. 렉서스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한 2년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사장님이 렉서스 탔어요. 렉서스 우리 저 고용한 그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빨 아파가지고 사장님 차로 제가 이빨 치료했었는데, 일본에서. 차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털 애써서 타지.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차가 유행하고 있냐면요. SUV 차. SUV. SUV가 뭔지 아시죠? 찝차, 쉽게 말해서. 그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현지 업체들이 SUV 차 생산을요, 엄청나게 폭증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 해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SUV가 못 팔아먹어요.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의 저가 버스 있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저가 버스를 사고 있어요.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버스가 비싸가지고. 이건 실정이에요. 한국 자동차는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동차가요, 물론 미래 가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지금 전략들을 짜고 있냐면, 이렇게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획이거든요. 무인 자동차 상용화 목표 시기인데요. 구글 테슬라는 2017년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BMW, 벤츠, 닛산은 202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 보세요. 현차, 기아차 보세요.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후발주자가예요, 이제. 후발주자. 자동차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무인 자동차는 물론 2025년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목표예요, 목표. 그 안에 내년부터라도 경제 무너지면 이거 완전 다 그냥 말도 꽝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런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훨씬 뒤쳐졌다고요. 훨씬 뒤쳐졌다. 무인 자동차는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래서 1등 기술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돼요. 미래 자동차 시장은. 근데 2025년에 자동차를 이 무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동안 뭐 구글이나 벤츠, 닛산 이런 데에서 사용한 사람들 거기서 안전성이 검증된 그 차를 타겠어요? 아니면 이제 신생해가지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현대차를 타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 관계없이 어떤 무인차라는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기술력 없어도 그냥 굴러만 가면 타면 됐어요. 굴러만 가면.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들이 굴러만 가면 삽니다. 그러잖아요. 왜 생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냥 가다가 쓰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야. 지금은 안 그렇다. 미래형 자동차는 안 그래요. 따라서 후발주자들은요,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차는 2025년이 미래형 자동차의 생산 시기예요. 현대차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미래가 없어요. 현대차의 미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 현대그룹의 모든 그 먹여 살리는 살림을 현대기아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대차의 미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거를 다 그동안 일하면서, 경제기자 일하면서, 차보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강의를 할까 지금 구성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있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끝났습니다. 우리 경제 끝났습니다. 환란 옵니다. 그렇게 주야장창 떠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제에 미래가 없어요. 지금 미래 없어요. 미래 있다는 분들 나와보세요. 저랑 입하고 합시다. 저랑 논쟁해봅시다. 미래 없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오직 하나, 베리치만 남았어요. 원격으로 그거 하나 남았어요. 한국 경제 미래. 삼성이 그거 하나 남았어요. 놀랍죠? 놀랍죠?
왜 삼성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원격 의료기 있어요? 왜 정부가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원격 의료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삼성과 정부의 모종의 커넥션, 물론 그 뒤에는 뉴월드가 있겠죠. 걔네들 간에 서로 협약이나 미약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중 FTA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중 FTA 한국 산업을 초토화시킬 겁니다. 초토화시킬 겁니다. 일단 전문가들,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의 의향을 따르면요, 이 한중 FTA는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입는 피해액의 최소 10배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배. 그리고 웃기는 거는요, 여러분, 계약이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하고 FTA를 체결한 줄 아세요? 한중 FTA를? 우리나라가 중국 정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FTA를 체결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 보면 밑에 무슨 그 나라에 보면 행정부서가 있잖아요. 그 행정부서와 우리나라 정부가 계약한 게 한중 FTA예요. 따라서 중국의 그 지방자치들은요, 중국 지방정부들은요, 자기네 자체 법률들이 있어요. 지방자치 법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가 한중 FTA 체결된 이 법안으로 중국 지방정부 어디 가서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중국 지방자치의 법규에서 그것이 어긋나가지고, 야, 스톱, 여기서 팔지 마. 혹은 여기서 관세 더 붙여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항변할 거리가 없어요. 이게 한중 FTA 실체라니까요.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대등하게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한중 FTA가.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어떤 그 나라 밑에 있는 행정부서와 계약을 맺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뭘 팔아오는데 아무리 그게 굴욕적이고 우리에게 안 좋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를 하면요,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국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모르셨죠? 언론에서 얘기 안 하죠? 근데 그래요. 실제예요. 구속력이 없어요. 중국 지방자치에서 안 돼, 이거 안 돼, 허용 안 해. 그러면 못해요. 그냥 역으로 그냥 우리만 피해보는 거예요. 또한 지금 현재 중국도 한 95%, 우리나라도 한 95% 이상 가까이 이게 상품을 풀었거든요. 서로 거의 100%다 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품 품목에 5,000가지를 더 풀었어요. 중국보다. 5,000가지를 더 풀었다고요. 우리 빗장을 다 그냥 넥타이까지 다 풀어헤쳤어요. 우리는. 넥타이까지 다 풀어헤쳤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부의 논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기술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이 크니까 우리가 조금만 팔아도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우리가 5,000개를 더 많이 풀어주는 것이 공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풀어지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 3년이면 중국의 저가, 브랜드는 같은데 저가 제품이 한국으로 막 쏟아지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5,000가지나 상품을 더 풀었다고요. 세세한 것까지 다.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뭐라고 할까요? 산업군이 어디냐? 말해 뭡니까? 농업입니다. 농업, 그리고 중소기업들.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요, 초토화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귤이 10원이에요, 10원. 귤이 10원. 귤 하나에 10원인지 아니면 한 바구니에 10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면 10원인 건 맞아요.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추 있잖아요, 고추. 지금 중국산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400%, 450%의 관세를 매겨요, 세금을 거기에. 그래도 중국 고추가 싸요. 그래도 400% 관세를 매겨도 중국 고추가 한국 고추보다 싸다고. 근데 그 400%의 관세가 없어져요. 그랬을 때 농촌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국 고추 먹을 것 같아요? 한국 고추 1,000원이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고추 50원인데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농촌은 초토화됩니다. 씨가 마를 거거든요. 씨가 마를 거거든요. 뉴월드 오더가요, 한국의 식량 자금률을요, 완전히 깨부시려고 지금 하거든요. 전략입니다. 뉴월드 오더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월드 오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뉴월드 오더는 미국에도 손이 뻗어 있고, 중국에도 손이 뻗어 있고, 러시아에도 손이 뻗어 있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각자 지지하는 세력들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서로 싸움 붙여서, 어떤 명분으로 싸움 붙이냐면, 이기는 사람 다 몰아줄게. 이기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줄게.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싸우지만, 그 싸움이 뉴월드에게 더 이쁨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 세상의 지배력을 갖고 싶어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가 패권을, 뉴월드 오더를 떠받드는 그런 패권을 내가 다 지배하고 싶어, 세상을. 그 욕심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돼요. 모든 나라는 지금 주요국들은 다 뉴월드 오더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팀은 아니에요. 지금 싸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뉴월드 오더의 전략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한중 FTA가 체결되면, 그거는 논외로 하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촌은 쑥대밭이 되고 한국의 식량 자금률은 말해 뭐합니까? 자영업자들 모두 다 중국산만 쓸 거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뭐 있습니까? 표백제로 빠른 닭발. 실합니다. 빨간 벽돌을 갈아가지고요, 고춧가루에 양을 채웠어요. 중국에서 그 중량을 채우려고요, 빨간 벽돌을 갈아가지고 중량을 채워서 납품을 했어요. 이게 중국의 진짜. 네. 그리고 중금속이 오염된 쌀.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이 들어올 때 저가로. 여러분이 그런 걸 먹고 병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중고를 생각해야 돼요.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과 농산물, 거기서 벌벌 떨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국에서 오염된 각종 막 쥐고기를 말이야, 참새고기로 바꿔가지고 말이야, 판매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식품들이 막 밀려올 때 거기서 오는 불안함들.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복창하셔야 돼요. 누가 한국이 축복받은 나라라고 그러죠?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한국만큼 저주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만큼. 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식량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의 위기도 그렇고, 뭐 하나 오도 갈도 할 수 없는 한국인들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누가 이 나라를 복받은 나라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중 FTA의 최대 수혜자라고 말하는 수출 대기업은 좋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놉니다. 수출 대기업도 놉니다. 자, 왜냐면요. 바로 중국의 정치 상황 때문인데요. 여러분, 중국과 대만이 있습니다. 이 중국과 대만이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총통인, 마잉주 총통이라는 사람은요,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지율이요,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통일을 극구 반대하는 다른 세력은요, 지지율이 70%를 넘어간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권을 잡으면, 내년인가 아마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이 좌절됩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거든요. 대만과 통일하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왔어요. 많이 퍼주기도 했고. 근데 정권이 바뀌면, 마인추 총통이 재상선되지 않으면 이게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슨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만에게 온갖 특혜와 각종 관세 혜택과 무관세와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중국 정부가 말하기를 한중 FTA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출 대기업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대만에게 전폭적으로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요는 대만의 수출 상품과 한국의 수출 상품이 겹칩니다. 겹쳐요. 품목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랬을 때 한국의 대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들어가고 중국에 풀리고, 동시에 대만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중국에 풀렸을 때 중국은 지금 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 대만 정부의 대만 기업들의 수출 대기업들의 엄청난 지금 혜택을 지금 다 쏟아 줄 거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도 지금 마련을 했어요. 예산도,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을 했다고요. 그걸 다 풀어입니다. 내년부터 다 풉니다. 내년부터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한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대만을 위해서 풀어주려고 모든 지금 정책을 다, 역량을 다 집중해서 대만과의 통일을 지금 목표로 전략을, 정치를 지금 구상해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대기업이 대만과 경쟁하면서 중국에다 물건을 잘 팔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요? 겹친다니까요, 대만과. 기술력도 비슷하다니까요, 대만과 우리나라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중국 정부의 정치적 혜택을 받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특별관세 혜택을 받는 그런 대만산 제품이 훨씬 한국 제품보다 쌀 텐데, 한국의 수출 대기업이 혹은 한국의 수출 품목들이 중국에서 FTA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정말 만만해. 쉬운 문제 아닙니다. 결국 한중 FTA로 한국 경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FTA의 실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리고 원래 FTA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구조입니다. 그게 FTA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중국과 이런 거대한 공룡과 우리나라가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뭐 서로 서류 살펴보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얼마더라? 참 우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FTA 서류를 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FTA 때도 그랬거든요. 한미 FTA 때요. 지금 시간이 뭐냐. 그때도 그랬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 서류를 확인도 안 하고 FTA 승인을 해버렸어요. 한미 FTA 때. 우리 한국은 중국에 먹힐 위기에 있다. 또 지금 TPP도 하겠다고 그랬죠? 박근혜 정부가 TPP 하겠다고 그랬죠? TPP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일 FTA입니다. 한일 FTA.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도 없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다 계획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겠죠. 한일 FTA가 되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일본의 그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한국 시장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싸움 붙이는 거라고. 싸움 붙이는 거. 누가 한국을 빨리 잡아먹나? 뉴올러다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이 살려면, 아니, 한국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기업이 살려면 삼성이 어서 빨리 한국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다 줘서, 야, 우리 좀 살려주세요. 뉴월더도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We are the New World. 그래, 그렇게 예쁜 짓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빠르게 한국 사람들을 짐승화시킬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침투할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베리칩이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중 FTA의 실체다. 어느 언론에서도 듣지 못한, 지금도 언론은 한중 FTA를 떠벌리고 있으니까, 야, 우리의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커졌어. 우리는 선진국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알면서 그러는 거지. 모르고 이렇게 떠드는 거지. 보도자료를 받아서 쓰는 거지. 왜 기자를 기력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이제 곧 있으면 98% 이상이 2, 3%만 오르면 98% 이상의 국내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현대는 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 한중 FTA는 공룡은 한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물론 기준금리가 2, 3% 오른다는 단서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2, 3%가 오르는 그 시간이 전문가들 예측으로는요, 길어야, 아주 늦어야 한 2년 안에는 2, 3%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눕니다. 미국 기준. 여러분, 기준금리가 급상승하면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다. IMF 로베인 듀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팀장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설이 있은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많은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ATM기, 현금 인출기다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오르면요, 기준금리가 3% 오르면 체감금리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금리는 3% 오르면 3% 올랐는데 불구하고 대략 12%까지 오른 충격파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답니다. 전문가들의 통계입니다. 한국이 3% 오르면, 한국이 기준금리를 3% 올리면 실제 여러분들은 12%가 오른 것 같아요. 12%면 어느 정도죠? 지금 빚으로 지금 이자로 지금 10,000원씩 내고 있다. 이자로 지금 200,000원씩 내고 있다. 곱하기 12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산수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엄청난 충격파. 왜냐? 너무나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든 사이클이 다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여기에 길들어 있어요. 지금 초저금리 상태에. 그래서 좀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없으면서도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3% 오르면 실제는 12%가 오른 것 같은 그런 충격파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기업은 2, 3%가 오르면, 다시 2014년 기준 1707개 사중 이미 좀비 기업은 38%고 겨우 이자로만 연명하는 기업은 60%였습니다. 이 중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2, 3%의 금리만 오르면 98%의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 3% 오르면요, 나머지 2%도 절대로 운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새까맣게, 그리고 100%라는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100%가 좀비 기업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환란의 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상한가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부채 1200조, 1300조를 넘나들고 전세 보증까지 합치면 2000조 가까운 빚을 여러분 어깨에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온 국민이 지금 빚더미에서 터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도 제가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습게 들리시나요? 허황되게 들리시나요? 비관론자라고 들리시나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제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비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음 주에 금리가 결정나거든요. 다음 주에 금리가 결정나요. 오를 것이 안 오를 것인지. 지금 이제 대세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0.25%, 0.5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런데 여태까지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 미국은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단식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예전의 수준만큼, 예전에 5%, 6%에서 지금 0%까지, 0.25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거기에 근접하게 금리를 올렸던 역사적인 패턴을 본다면 2년, 3년 안에 그들이 기준금리를 한 5% 혹 그렇게 올린다면 미국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2, 3%든 지금 현재 파국은 한 3%를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한국 경제 파국이 어째 오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3% 정도 올렸을 때 한국 경제에 파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제 예측이 아니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올릴 겁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3% 이상 금리를 때리면 저 여러분의 남은 경제적인 생명력도 2, 3년이 닿을 것이다. 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 여러분의 삶에 미래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참한 수준의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서둘러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를 위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시간 잘 보내십시오. 빨리 변화되셔야 됩니다. 빨리 주님만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들이 싫어지고 그것이 역겨워서 토악질이 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르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부르실 거예요. 휴거는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구원은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팩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 원해요. 저는 깨달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기자를 시켰다는 것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세요. 제가 믿어져요. 그러나 저의 외침도 끝나가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 각자가 홀로 쓸 수 있는, 누군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와 말씀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받는 어느 곳이든 그곳이 예배 처소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자들, 예배의 능력자들 다 되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치게 될 얼마 남지 않은, 빠르면 1, 2년 안에도 올 수 있는, 물론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죠. 그러나 지금 예상대로 만약에 1, 2년 안에 미국이 3% 이승 올리면 1, 2년 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남은 때 정말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기도 말씀, 또 기도 말씀. 왜 제가 기도 말씀을 미친 듯이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제는 제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같은 증명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경제라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끝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안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기름을 준비하여서 오라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등불 들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밖에 버려서 슬피 이를 가며 울지 않게 되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먼저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과 이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설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